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양승호입니다. 금일 주제는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 대비 혁신 시스템의 재설계라고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봤는데요. 사실 혁신 시스템이 크게 변한 시기는 뭐 대선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되게 급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무한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과학기술적인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100조라는 거는 전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국가 관점에서 100조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정부 R&D는 올해가 24조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기 재정 계획이 끝나는 23년도가 되면 30.7조가 돼서 3대 7의 대략적인 비율을 따진다면 적어도 2023년도에는 100조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빨리 내년쯤이면 100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약간의 자극적인 제목이 필요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100조라는 타이틀을 좀 달아봤습니다. 예, 발표드릴 차례는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의 개막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현재 시스템으로 100조 시대를 가져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과학기술정책 관련해서 대내외 환경 전망. 사실 대외 전망을 하면 통상적으로 경제, 사회, 산업 상부 요소들을 우선 전망을 하고 그 밑에 하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전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론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웃룩 2020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2020년을 전망을 했는데, 거기에서 국민과 그리고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 대비해서 그러면 혁신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재정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혁신 시스템이라고 크게 주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넓어져 버렸는데, 통상적으로 혁신 시스템 NIS다 하면 주로 거버넌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버넌스 얘기는 거의 생략을 하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시스템 상단에서 법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본부가 국가연구개발 정책 사업을 분석하는 분석단이 있고 제도혁신연구단이 있습니다. 그 두 연구단 단장이 이제 제시하는 안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10조 원의 R&D 재정 규모를 가져갔습니다. 거기에서 20조가 되는데 11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나 20조에서 30조 가는데 거의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R&D 재정이 18%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9.1%. 전체 재정 규모가 512조인데 24.2조입니다. 이 늘어난 4조 정도가 어디에서 늘어났냐면 소부장 관련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업부 예산이 상당 부분이 늘어나서 24조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사실 24조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 구조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소부장 제도에 투여한 예산에 대해서 향후에 부작용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작용을 미리 막아야 되는 측면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올해 과학기술 정책 화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100조라고 이제 설명드린 근거에는요,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나 공공 투여되는 부분이 한 22.5%,
그다음에 민간이 76.2%, 외국이 1.3%. 그래서 전체 국가 연구개발 그 사업 전체 그 규모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정부 R&D 예산만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적어도 전체 국가의 그 국가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전체 규모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 대응 체제 관련해서 그래서 현재 NIS 시스템으로 이게 NIS 시스템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언제쯤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2001년도 이때 그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2001년도에 그 2000년도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2001년도에 이제 그 공동관리 규정이 제정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정부 연구개발 사업 구조가 끌고 오는 구조고 그것이 약간씩 이제 변형이 되면서 가져오는 구조였는데 과연 이 100조 시대에 적합한 모델인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과 정부의 역할 설정이 좀 합리적인가 하는 측면을 좀 바라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 연구개발 지원 제도가 유효한지, 예를 들어서 현행 그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유효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럼 사업 구조를 다르게 가져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100조 시대의 그 연구개발 100조 연구개발 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변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추격형에서 탈추격형으로 변하면서 성과를 내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그 따라잡을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이뤄내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다 받아줬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기여했다는 부분을 다 받아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그러한 방법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좀 달리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계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의 신뢰. 그 올해 전망에 보면 장기적인 R&D 투자에 대한 전망은 82.3%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이제 저희를 보는 시각이 예산을 늘려줌과 동시에 그보다 더 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그 소통 방식 이거에 대해서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그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 부분의 국가 경쟁력을 보면 사실은 과학 인프라나 기술 인프라는 상당 부분 그 선진국 반열에 와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그 법률이 그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법학 전공인데요. 법이 사실은 이러한 혁신을 지원하는데 뒷다리를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혁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쟁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혁신 정책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은 크게 보면 그 과거와 현재의 그 교차점에 있는 부분이 그 추격자 관료 요 그 효율성 중심의 그 추격자 그 에피션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체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결국은 이 효과성, 선도자, 이펙추얼리스트 중심으로 체제가 변형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게 가능한가? 거기에는 모든 의사결정에는 그 전문가 집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판단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이것을 대체할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과학기술 그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사업, 정책 이 세 가지 꼭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의 구조는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로서 예산도 기재부 중심, 그 다음에 과기부 혁신본부 중심의 이러한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책도 각 관료 중심의 체제입니다. 사업도 모든 사업의 사실은 관리 권한은 어디에 가서 있냐면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창출이 되면 그 성과를 누가 가져가냐 하면 다 공무원들이 가져가고 부처가 가져가서 치팅하는 구조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성과가 그 실질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연구기관, 연구자에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가져갈지
그 시스템을 싸고 있는 과학기술 법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를 논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향후에 갔으면 하는 방향이 이 사사분면상에서 이러한 구조로 가져갔으면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그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선진국에 대비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망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패스트 분석을 했는데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이제 고조되고 있죠. 저희도 이제 파병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갈지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수출 규제 조치의 그 지속적인 정치 이슈화가 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글로벌 그 밸류체인이 깨지는 그런 구조라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선 및 그 다음에 미중 그 무역협정 타결 및 후속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 어떠한 영향성을 갖게 될지 이러한 측면을 문제 삼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이제 21대 총선으로 인해서 그 21대 국회가 원이 5월달 정도에 구성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할 이제 법제들이 입법 수요가 증가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측면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주력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서 글로벌 그 가치 사슬의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분업 구조였다면 분업 구조가 깨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을 국내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물가 공포의 서막,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구조의 그 구조적 함정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2% 성장률을 과연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따라가기까지는 쉬운데 그것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 성장이라고 해도 저는 상당히 큰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핵심 기술의 그 융합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신산업이 등장하고 선도국의 그 정책 지원 다양성이 확대된다는 것. 그다음에 올해 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희 나라에 거의 이쪽에 그 서울 쪽에도 눈이 거의 안 왔죠. 그래서 기후 변화가 그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피할 수 없는 그 변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 원자력 이슈가 여기에도 또 한몫을 하죠. 원자력 정책을 폐기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속한 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노동 투입이 감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그 다음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무한 그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 동요가 가중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될 수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2021년도에 이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는데 그게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지, 그 다음에 양자혁명이 어떠한 파고를 가져올지, 그 다음에 AI 기반 데이터 혁신으로 인한 AI 신기술이나 AI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과연 어떻게 사회가 변하게 될지. 특히 AI가 특히 문제가 되는 영역은 사실은 그 저작권법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AI에다 집어넣으면 작곡이 되어서 나오고 그 글이 되어서 나오고 그리고 그 보고서가 나오고 이럴 때 과연 그 사람이 그 작성하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권리를 제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같고 아마 입법에서도 이런 AI 관련된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그 AI 관련 반도체 확대 이런 것들이 아마 기술적인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수요 진단 관련해서는 크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희망하는 나라상이 전문가하고 일반인하고 약간 틀립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나라, 이 안전한 나라라는 그런 그 테마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회 문제 해결형 그러니까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전문가가 바라보는 것은 보다 풍요로운 나라, 먹고 살기 좋은 나라.
이게 이제 그 신성장 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서베이의 그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그 해결해야 할 탑3 과제를 보니까 기초 원천 기술의 확보,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 개선. 그래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출 위주의 경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이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부가 과학 기술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보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그다음에 과학적 진보와 기술적 발전을 위해.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좌담회를 하는데 주로 이제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바라는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과학적 진보와 기술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과학기술계 분야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이나 이제 그 국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그 다음에 국가적 난제 해결을 통해서 그 국민에게 어떠한 성과가 돌아가는 이러한 구조, 요게 아마 중요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 성과 전망 관련해서 그 좋은 그 R&D에 대한 투자가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믿는 게 국민들의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믿는 만큼 성원에 보답을 해야지만 과학기술계가 존경받는 그러한 그 사회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집중해야 될 그 정책 분야로서 인재 양성 및 활용, 그 다음에 기초 원천 기술 연구 지원, 중소벤처기업 그 기술 개발 지원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담고 있고요. 그 한국이 그 해결해야 될 가장 그 중요한 그 국가적 해결 과제를 국민과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완전히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 물론 이제 국민과 그 국민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는 새로운 성장 능력이 발견되지 않아서 결국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이 측면에서 서로 바라보는 입장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그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저는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일자리는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저도 일반인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인인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이제 감소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증가한다는데 이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우수한 과학 기술자 배출을 위해 선행돼야 될 부분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일자리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사회적 지위 향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그 조사한 것과 그 비교를 해보면 정부 R&D 사업의 우수한 성과 도출을 위해서 해결돼야 될 가장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냐 했더니 2018년 19년 동의 그 정부 계획과 R&D 투자 방향, 성과, 평가, 예산 배분액이 그 연계 미흡이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급속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 너무 많고 복잡한 정부 R&D 사업 구조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그 지금 국회에 법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거의 갈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입법이 될지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 R&D 사업을 둘러싼 정부 간 경쟁 협력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 혁신 관련 체제 관련 정책으를 보면 뭐 이 지역 그 인재 육성이라든지 지역 관련 이슈들이 좀 상당수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의 의견 제도 수렴, 의견 수렴 구조 제도 기능이 이제 그 쭉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및 연구비 정책은 그 정부의 R&D 사업 관리 전문 기관의 그 전략적 자금 배분 기능 평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그 좀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일부처 그 하나의 그 전문기관을 두고 있는 이 체제하고 어떠한 연관성을 가질지 추후적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해서 대안을 내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출연료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설계 방향으로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령 체계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 그 법령 체계가 헌법, 과학기술기본법, 그다음에 지능법제와 이제 규제법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있고요. 그 정책 수단별로 쭉 나누게 되면 이제 그 이렇게 그 연구개발법제, 뭐 성과보호법제 쭉 나눠주고요. 그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 규범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그 배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제 연구개발법제 중에서 공동관리 규정이 이제 총괄 규범 체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고자 해서 결국은 이 부분을 그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인프라 일반 법제 중에서 대형 연구시설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저희가 법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슈퍼컴법이라는 법을 갖고 있는데 그건 슈퍼컴에 한정돼서 그 가지고 있고요. 가속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아마 추후 입법에 고려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전체 그 법령이 한 그 시행령까지 따지면 전체가 그 2,267개 중에서 그 과학기술계 그 규범체계에 들어오는 것들이 한 445개. 그리고 법률로 하면 한 24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화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해야 될 이제 과학기술 법제를 시스템화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법제를 시스템화하는 관점에서 신 NIS 관점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제가 결국은 전체를 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거지 하는 측면인데요. 그래서 신 NIS에 적합한 과학기술 법제로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기본법이 기본법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데 너덜너덜한 그 법령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만들어졌지만 그 후에 자꾸 덧대다 보니까 이상한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리셔플링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마불사라고 해서 큰 사업은 죽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재부에서 모든 사업에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몰제를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 구조 전체가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예타를 통해서 가야 되는 사업을 잘게 쪼개가지고 각각 가는 여러 개의 사업으로 가는 이런 구조적인 그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 사업적인 측면을 좀 다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이해관계자의 그 이해관계 조율 체계 및 정부와 연구계의 역할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계가 할 일, 정부가 할 일 이걸 나누고 그에 맞는 역할 체계를 좀 재정립해 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이제 정책에 대한 규범 체계를 크게 나누면 그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 규범 체계가 있고 각 소관 부처의 총괄 규범 체계가 있고 집행 규범 체계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하는 연결점을 싸서 전체적으로 체계화할 것인지 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학기술 기본법상에 있는 뭐 조사 분석 평가라든지 예산 배분 조정, 그다음에 예타 의견 제출 관련 조항 기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전략 사업 계획의 전문성 강화 및 역할 분담 체계 정비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예타를 작년에 한번 피행을 해봤는데 사실 그 예타의 그 기획 보고서를 쓰는 주체는 누구냐면 원래는 부처입니다. 소관 부처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기획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전문기관 에이전시가 총괄해서 이제 부처로 가져오면 부처가 보고는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 계획을 누가 알고 있냐면 컨설팅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한다는 거는 사실 전문기관들이 자기네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기관들이 자기네 할 일이 기획을 주로 해야 되는 그
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TIS 정부 이용 관련 체계 정비 및 데이터 분석 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하는 측면인데, 물론 이제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어떤 정보를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긴 했으나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행령 체계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이 부분이 아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연구개발 법제 시스템화 및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혁신특별법, 시행령 요 체계를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져가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의 자율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조된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이 적게 드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법령 해석을 전담해서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학기술법제조정센터라는 센터를 둬서 각 부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컨펌을 받아서 유권 해석상 될 수 있는 거 안 되는 거를 명확하게 구별해주고 연구 현장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백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제와 균형의 관점의 연구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체제 정비입니다. 우리 헌법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체크 앤 밸런스 기능입니다. 근데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연구의 자율성만을 보장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책임 체제하고 연구의 자율성 보장은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고 서로 받는 것이라서 그걸 어떻게 적정하게 조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보면 기관 설립 근거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키스텝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창의재단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 있습니다. 키스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별법의 근거를 옮기든지 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해서 과기부를 직접 백업하는 그런 구조면 그쪽에 가서 근거를 달아두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창의재단은 별도로 독립법제로 떼어나가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법제 시스템화를 위해서 2020년에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한 5가지를 담아봤습니다. 개헌할 경우에 이제 과학기술 관련 조항을 어떻게 할 건지, 과학기술 관련 조항을 없애고 학문의 자유로 확장해 갈 건지, 아니면 현재 조항을 강화할 건지 이런 것들이 논의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과학기술법제 시스템화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과학기술기본법 체계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 혁신 관련 법제, 국가연구개발 특별법이라든지 AI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면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법률들을 제정할 건지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논의가 아마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연구개발 시설 장비 관련 법률 제정이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 중심형 혁신 정책으로 전환을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임무 중심형 혁신 정책을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난제, 국가적 난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끌고 갈지 하는 개념인데요. 이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래되는 제도인데 유럽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게 첫 번째는 재정의 제한성 때문에 이것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SDG 관련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했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이런 것도 일종의 이런 사업 단위에서는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션 유형별로 이제 특징과 과제들을 쭉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적, 기술적인 것, 그 다음에 변혁적이고 통합적인 것, 요러한 변혁적이고 통합적인 것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등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천천히 변해가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 중심형 혁신 정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핵심 미션을 정의하기 위한 분야별 미션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고 미션 수립 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그 참여를 위한 의견 수렴 채널 확대가 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통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미션 달성을 위한 부처 간 그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력 인센티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그 책 중에 하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그 관한 책인데요. 국가가 왜 실패하느냐면 결국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그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하고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제도 혁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2020년에 좀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요. 연구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습이나 그 행위 규범, 행위 태양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제도적인 틀에 담는 게 이 제도 연구 제도들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 연구 제도 혁신의 그 원칙과 어떻게 보면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건데, 과거에는 우리 그 기본적인 헌법의 속성이 뭐냐면 결단주의적인 헌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하는 구조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선진국들의 그 헌법 구조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회적 통합 이론이라고 해갖고 각각의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어떻게 형성할 건가,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제도 혁신 역량 진단 지표 개발이라든지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의 지속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잡다기한 정부 행정제도의 정비, 그다음에 연구 조직의 상시적인 자치 혁신, 이런 것들이 아마 2020년도에 과학기술 정책에서 혁신 정책에서 저희 본부 차원에서 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승호 본부장님.